안녕하세요. 저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 윤석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일단은 장소부터 그렇고요. 어쨌건 춘천에서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국회로 이렇게 해서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저 같은 경우 이제 2023년 작년에 이제 새로 임명이 돼서 아직 좀 어린이 교수고요. 그다음에 아직 좀 많이 좀 부족한 점 좀 감안을 부탁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보철거가 왜 필요한지 여기 관련돼서 저희가 좀 발표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 오늘 제가 할 때는 특별한 어떤 특정 사례보다는 이런 것들 좀 더 큰 식으로 크게 좀 이렇게 좀 한번 왜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도대체 보가 생태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제 기후 변화에 우리가 보를 왜 철거해야 하는지 관련돼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넓게 설명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하천에 한번 좀 개념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상 생태계는 사실 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면적에서 2차원적인 개념이라 본다면 수생태계는 다시 본다면 약간 선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이 상류부터 해서 하류로 일방향으로 흐르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망 구조를 통해 가지고 상류에 있는 물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류에 있는 물들은 어떻게 보면 하류 혹은 상류에서 일어나는 무언가 일들은 하류에다가 중류나 하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물 같은 경우는 중류에 있는 생물들이 다시 상류에 영향을 주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천 자체는 저희가 좀 선의 면보다는 선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먼저 좀 아마 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상, 중, 하류마다 독특한 생태계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하천의 종적 연결성에 이제 저해를 주는 요소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와 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말 많은 보와 댐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수자원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저희는 뭐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수자원 문제도 있어가지고 여전히 계속해서 좀 계획들, 그러니까 좀 더 건설을 하려는 계획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와 댐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도 이미 좀 많이 아실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종적 연결성에 문제를 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천이 아니라 상류와 중류 혹은 특정 구간에 저희가 보와 댐을 만들어 둔다면 어떻게 보면 생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상류에서 어떠한 특정 교란이라든지 환경 이벤트 일어난다면 그곳에 절멸된 생물이 다시는 보호에 의해 가지고 중류에서 아니면 밑에 있는 생물들이 올라갈 수 없음으로써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리적인 절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류에 있는 생물들이 만약에 상류로 혹은 중류로 회유를 할 때 보가 있어서 종적 연결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생태계 자체의 건강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좀 요소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생태계, 수생태 연속성 혹은 연결성을 관련돼서 저희 연구를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네, 안 되어 있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그 환경이 변합니다. 저희가 보나 댐을 만드는 순간 사실 거기에는 환경이 많이 변하게 되고요. 위쪽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연적인 하천에서는 물이 고여 있는 정수역부터 해서 물이 흐르는 유수역 혹은 여울까지 자연스럽게 좀 연결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하천 이런 환경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 밑에 같은 경우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보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생물 혹은 어떤 특정 어류나 생물들이 좋아하는 그 환경 같은 것이 좀 없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환경 자체가 좀 변화되고 그것은 수생태계 자체 생태적으로 좀 훼손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제 그 보호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 같은 좀 전형적인 저희 나라 하천의 보호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에 의해서 정수역,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 바로 위에는 정수역, 물이 이게 정체된 정수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약간 물이 흐르는 런 같은 유수역, 그다음에 여울이 형성되고요. 여울이 끝나는 지점은 또 다른 보가 생깁니다. 또 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에 의해 가지고 그 하나 하나가 굉장히 패치처럼 이렇게 조각화가 되는 상황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에 의해 가지고 정수역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재밌게도 그 안에 보와 보 사이에는 사실 정수역과 유수역이
다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알찬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인간이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하천의 길이 그다음에 경사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호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생태계 자체가 변형되는 것도 있는데요. 또 생각보다 하류에, 그러니까 중류에 있어야 하지 않을 생물들이 중류에 있고, 그다음에 상류에 있어야 하지 않을 중류나 하류에 있는 생물들이 상류까지 좀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호가 만들어짐으로써 굉장히 좀 단편화고 플러스 그다음에 좀 단순한 환경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물들이 원래 없어야 할 생물들이 더 만들어지고 더 정착하게 되고요. 이게 좀 재밌게도 그 종 다양성이 높아져요. 근데 보가 만들어지면 종 다양성이 높아지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보가 더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성종들이 더 생기면서 거기에 더 정착함으로써 생태계 자체는 종 다양성 많아지지만 사실 이걸 건강성을 평가하면 사실 건강성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이거는 약간 전공 과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종 다양성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천 연속성 혹은 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종 다양성 지수를 이제 볼 때 뭐 그냥 어떤 종이 있네 없네 몇 종 풍부도를 기준할 때는 크게 저희가 뭐 알파 다양성, 감마 다양성, 베타 다양성 등을 이제 좀 계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생태적으로 조사할 때는 하천에서 200m 구간을 조사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300km, 400km 되는 구간에서 200m는 사실 점이에요. 점 개념이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국지 단위, 로컬 스케일의 이제 종 다양성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유역에 이렇게 세 개의 조사 지역, 로컬 A, B, C 그래서 조사를 한다면 이 각각의 다른 색깔을 다른 종으로 본다면 로컬 A 지점에서는 3종, B는 2종, 그다음 C는 4종으로 해서 이 지역 단위에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이제 3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종이 서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가 감마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 유역 단위로 본다든지 큰 단위로 본다면 거기는 총 6종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볼 때는 이게 국지 단위부터 해가지고 유역 단위를 봐서 도대체 여기에 얼마나 종이 많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공간적 변이를 알려주는 베타 다양성입니다. 이 베타 다양성은 이제 정말 다양한 지수가 있긴 한데요. 정말 이제 기본적인 지수로 본다면 감마를 단순히 알파로 나눴을 때 이게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본다면 베타 다양성은 이제 6 나누기 3이기 때문에 2라고 볼 수 있고요. 이 2가 과연 어떤 의미를 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딱히 이게 좀 와닿지는 않는데요. 다음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 둘 다 똑같은 조사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감마 다양성은 보시다시피 이제 50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 보면 각각의 국지적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종수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평균 알파 다양성은 보시면 25로 이제 설정을 한다면 저희가 베타 다양성 2가 나오고요. 반면에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알파 다양성이 굉장히 높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베타 다양성은 오타가 좀 있기는 한데요. 50 나누기 10으로 한다면 5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았을 때는 저희가 당장 1번 시나리오를 보면 각각의 조사지에서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생태계인가? 사실 그거보다는 저런 곳에서 베타 다양성이 낮은 곳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연속적, 그러니까 단순한 서식지가 계속해서 이제 형성된 경우, 혹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호에 의해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할까? 죄송합니다. 보호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환경이 형성됐을 때는 다음과 같이 공간적인 변이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한다면 생태계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적인 변이, 각각의 지역 환경마다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래서 환경과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보호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적 연결성이 훼손된다,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은 생태계가 굉장히 단순화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짚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이 보가 어떻게 저희 생태계, 그러니까 종적 연결성을 넘어서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 말고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더 넘어서서 그럼 과연 이 보라는 거, 그리고 보에 의해서 좀 단절된 생태계가 어떠한 이제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더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좀 과거, 그러니까 좀 해외의 좀 사례를 이용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후 변화 관련돼서는 정말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니라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말 이제 온도가
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 것은 강수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 변화하면 사실 온도를 느끼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물이 많이 변하고 강수 자체가 변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수자원 그 플러스 거기다 하천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자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가지고 좀 기후가 변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좀 과거에 좀 있는 RCP라고 말고 요즘 이제 공동사회 경제회로 SSP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후가 변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온도뿐만 아니라 역시나 강수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강수량이 지금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강수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좀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은 사실은 저희가 국지성, 호우 혹은 정말 일시적으로 정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생태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많이 이제 우려를 해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국지성 이제 국지성으로 어떻게 이제 비가 영향을 주는지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계속해서 증가 혹은 특정 지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거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하천뿐만 아니라 좀 종적이나 이제 횡적 연결성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좀 부임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있었던 경험 같은 거를 좀 통해 가지고 왜 우리가 이 보를 혹은 농업용 폐기된 보를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홍천강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찾았던 장소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가가지고 좀 어류를 채집해 봤는데 다음에 X차로 펴져 있는 것은 본류에서 생각보다 저희가 좀 채집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었고요. 저 세모 같은 경우는 본류에서 정말 좀 적은 생물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학부 연구생들, 지금 이제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한번 이렇게 좀 경험을 시키러 갔는데 정말 못 잡아가지고 좀 많이 부끄러웠고요. 도대체 왜 이 종들이 없는지 여기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 관련돼서 제가 이제 다른 좀 현장 조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보고 홍천강에 물고기가 생각보다 생물량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해봤는데요. 그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2020년에 굉장히 큰 비가 있었고 2021년에 물고기 어류 생물량이 굉장히 적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홍수 피해서 주암댐에서 이제 좀 수문을 열어가지고 구례군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오타이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에도 굉장히 큰 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갑자기 생물량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적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홍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여태까지 과거부터 있긴 했었지만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홍수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류 같은 경우는 산란기가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그때 이제 산란을 해서 이제 태어나면 한 1cm에서 2cm가 되는 굉장히 치어가요. 일단 태어나서 얘들이 처음으로 겪는 고난이 홍수입니다. 7월, 8월, 그다음 9월에 태풍까지 이때 사실은 정말 많은 그 70%, 80% 이상의 어류 치어들이 사실 죽고요. 나머지 살아남은 20%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 극단적인 홍수가 한번 크게 일어난다면 정말 많은 이제 치어들이 사실 죽음에 이르고요. 소수가 살아남고 그 소수가 살아남은 생물들이 산란을 해가지고 다시 생물량이 회복이 되고요. 이런 주기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홍수가 만약에 매년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저희 전국적으로 하천이나 호수에 혹은 강에 서식하는 어류 생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좀 듣고 그렇다면 홍천강 본류가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 어류들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를 좀 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저희가 본류에서 채집할 수 없었던 어류들이 지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어류들이 왜 지류에 이렇게 많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좀 문헌을 검색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천강과 같은 큰 강에 지류가 많은 하천일수록 혹은 지류와 연결성이 많이 확보된 하천일수록 그 본류 자체의 생물량이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지류 같은 경우 플러스 그냥 지류뿐만 아니라 홍수터에 어떻게 보면 이 어류들이 홍수 기간에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가 형성이 된다면 어류종 다양성 자체를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좀 결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홍천강에는
홍천강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하천도 있고 홍천강에는 얼마나 많은 지류하천이 있는지 봤더니요, 생각보다 이제 지류하천에 함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본다면 큰 홍수,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극단적인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유추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좀 정책적으로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는 저희가 하천의 이제 횡적 연속성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하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하천이 사실은 제방이 있고요. 제방 내에 본류, 하도 같은 경우 굉장히 작습니다. 평소에 흐르는 물은 굉장히 작게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 홍수 기간에는 사실 그 홍수터로 물이 이제 원류를 하면서 그 홍수터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수를 예방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홍수터는 사실 생물들이 피난을 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홍수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 자체가 어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좀 보존될 수 있는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본다면 홍천강에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홍수터뿐만 아니라 샛강이 있고요. 이 샛강 자체는 홍수 기간에는 어류가 좀 피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배후 습지에도 굉장히 연못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이 연못은 버려진 게 아니라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여기가 레퓨지라서 피난처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류 하천의 연결성, 그 홍수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왜 저희가 종적 연결성 개념, 그 보를 왜 저희가 철거해야 하는지를 좀 연결시켜 본다면요. 사실은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사실은 지류하천에서 정말 많은 물이 솔직히 내려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류하는 구간에는 사실 직선으로 물이 흐르는 것보다는 약간의 와류가 생기는 형성이 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런 구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홍수 기간에 어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 좀 작은 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로 좀 피난을 하는 어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하천 영속성 평가를 할 때는 본류부터 종점부터 얼만큼 단절이 돼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서 지류 A, 트리뷰트 A 같은 경우 만약에 저쪽에 종적 연결성이 만약에 바로 거의 지금 저희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끊어진다면 사실 거기서는 피난처 역할을 크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잘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류가 중류 혹은 중상류까지 갈 수가 있다면 사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어류 자체가 좀 더 피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는 지금 정말 다양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안홍구 박사님께서도 정말 여기 관련돼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는 이제 크게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보가 있으면 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보를 이제 저희가 어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어도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관련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거를 기반을 해가지고 보철거 우선순위 결정해서 지금 당장 급하게 철거해야 할 보드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는 이제 많은 지금 연구 사업과 그다음에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하류 종점부터 해가지고 유로 연장에 어느 지점까지 이상은 연결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미래에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극단적인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어류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가 정말 이제 연관성 있는 것이 현재 지금 기능을 상실하거나 혹은 정말 이제 필요가 좀 폐기가 필요한 보호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빨리 철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폐기를 할 때 이런 보를 폐기했으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먼저 제안한 것보다는 먼저 이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통해서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제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방식이 있겠지만 저희가 뭐 서식지 적합도 지수, 그다음 리버투디라는 수립 모형을 해서 가상으로 만약에 횡적 연결성을 복원을 한다든지 혹은 종적 연결성을 복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미리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책을 이제 결정하시는 분에게 좀 더 저희가 좀 그냥 단순히 철거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철거한다면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횡적 연속성을 이제 했을 때 저희가 구하도를 연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만약에 보를 철거했을 때는 하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거를 좀 이제 제시를 하는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철거를 했을 때
그곳에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에 따라서 생물량 혹은 종 다양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혹은 검증을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 가지고 나중에 진짜 우선순위를 설정을 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이거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이것을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다음에 한번 이걸 또 이제 검증하고 이거를 몇 번을 저희가 한다면 나중에 보를 철거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혹은 또 좀 더 쉽게 저희가 좀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보를 철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단위예요. 저희가 보를 철거하고 그 개선 효과는 뭐 500m, 1km, 2km 단위인데요. 사실 유역 단위로 종적 연결성을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은 5km, 10km 그것이 아니라 100km, 200km 단위로 보를 철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거를 검증해야 하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또 다른 좀 이론을 한번 좀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저희가 이제 경관 필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관 필터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어떤 환경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필터를 걸치고 거기에 서식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 유역 단위 혹은 지리적 단위에 얘네들이 진화적으로 어디에 서식하는지 그거를 한번 통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지역의 고도와 경사, 기후 변화, 기후대를 한번 통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역 토지 피복 이런 것들을 한번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지 단위 500km 뭐 1km 단위에서 환경을 한번 통과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거기에는 미소 서식지 그곳에 있는 돌이 얼만큼 있는지 물이 수심이 어떤지 그거를 다 통과한 어류들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천 환경을 뭐 조성을 한다든지 종적 연결성을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국지 단위뿐만 아니라 유역 단위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역 단위로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종 분포 모형을 좀 사용해가지고 단순히 지금 500m, 1km가 아니라 좀 50km, 100km 혹은 몇백 km 단위에서 이 종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얘들이 종적 연결성이 회복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얘들이 좀 분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종분포 모형은 사실은 이제 다음과 같이 BAN 다이그램이 이해가지고 저희가 구동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종분포 모형은 환경 요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맥센트 이런 것들은 기후 요인, 고도, 토지 피복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리 환경적인 요인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 저희가 또 고려할 것은 뭐 B는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다. 상호작용. 어떤 정말 적합한 서식지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포식자가 있으면 서식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했는데 여기 관련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이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해서 아직은 좀 완벽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거 말고 M은 다른 게 아니라 종의 분산, 종의 이동성을 저희가 고려한 모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 생태계에서는 이제 외국 같은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종적 연결성 같은 경우는 이 어류의 분산과 이동을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사실 미래의 어떤 종 다양성이 어떻게 변할지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왜 이 보를 철거해야 할지에 대한 좀 당위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 생태계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 분산이 없는 시나리오와 분산이 있는 시나리오를 기반해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종 다양성이 바뀔지를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태까지는 종의 분산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서 여기 많은 좀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어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보면 보를 얼만큼 저희가 뛰어넘을 수 있는지 최대 유형 속도라든지 도약 높이 같은 이제 자료가 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플러스 그다음에 이 종들이 이제 생활 범위 같은 것들 저희가 알게 된다면 매년 이 종들이 이론적으로 얼만큼 이동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종적 연결성 보를 폐기했을 때는 이들이 얼만큼 다시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합리적인 저희가 종분포 모형을 이용한다면 보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약간 명분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유역 단위, 알래스카에 있는 유역 단위에서 좀 종의 분포를 좀 보여준 건데요. 물론 이 모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종의 분산을 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분산을 고려하고 연결성이 확보된 것 혹은 확보되지 않은 케이스를 저희가 제시를 한다면 앞으로 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종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폐기된 보 혹은 기능을 상실한 보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연결성을 확보를 해야 한다. 연결성 확보뿐만 아니라 그것의 생태계를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건강성이 있는 생태계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종적 연결성을 지금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그래도 1% 이상은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제 철거를 해야 한다면 저희 국지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될지를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지 단위로 저희가 철거한 보들이 유역 단위에서는 어떠한 이게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이것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사후 평가를 통해서 이 개선된 정도를 저희가 제시를 한다면 저희가 보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을 싣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화천은 이제 종적 그리고 횡적 연결성 개념을 이해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천은 일방향이면서 이런 선 단위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와 댐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종적 횡적 연결성 개념 자체가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본류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적 연결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어류에 어떻게 보면 과거 미래의 피난처를 제공해야지만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도 같은 이제 인공 구조물을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좀 기능을 상실하거나 저 용도가 이제 불분명한 보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보 철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거를 한다면 좀 더 하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종적 연결성 자체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 자체를 원래 그 하천 생태계로 환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굉장히 많이 긴장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